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시간입니다. 자, 행정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행정학은 종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행정법이랄지 아니면 국제법과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학은 학문적 성격에서 여타 여러 행정법이랄지 아니면 경영학과 좀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 행정학에서는 시험의 출제 경향이 특히 군문에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학은 행정법과 달리 이 학자들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법 조항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랄지 지방재정법 이런 경우도 간혹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문에서 군문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득점을 맞으려면은 행정학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문 행정학은 행정법보다 점수가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형화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에서는 판례를 많이 공부했죠. 그러나 행정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학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넓지만은 학자들의 주장, 어떤 논문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논문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든지 그 내용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함정을 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은 정형화돼서 시험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행정학을 만점을 맞으려면은 특히 군문에서는 한 500문제 정도는 시험을 문제를 연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전체 분위기를 전체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행정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논하기 전에 행정학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할 때 첫 번째 파트는 행정학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의라든가 연역을 공부합니다. 연역.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다음에 행정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행정만 가지고 안 되죠. 정책학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학. 팔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책학을 공부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다르죠. 정책, 그 다음에 행정학이 의의 이렇게 됐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책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떤 목표 지점, 목표 지향적인 어떤 학문을 다루는 분야, 이것이 정책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학은 말이죠. 특히 말이죠. 정책 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 정책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수단 이런 분야를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학을 공부하고 세 번째는 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직 이론을 공부합니다. 조직.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 조직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정부 조직법도 있고 공무원법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내적인 부분이고 국내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 또 접목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는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떤 인사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사관계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계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인사관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조직에서 움직이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보수를 할지 그죠? 비용 그 다음에 이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계통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무행정론을 공부합니다. 자, 5번까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조직도 공부했고 정책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근무하는 인사행정도 공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안 되겠죠. 이 부패라든가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행정 책임을 물어봅니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행정 책임. 그 다음 이제 개혁, 행정 개혁 이런 걸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체되어 있는 이런 행정 조직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개혁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책임론이 되겠죠.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죠. 비난 가능성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이죠. 우리가 이 지방과 관련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겁니다. 중앙. 알겠죠? 중앙 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다룰 것이 바로 지방자치론, 지방행정, 그죠? 지방행정이라든가 지방자치론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방자치론이라든가 지방행정론이 더 급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중앙행정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행정론, 특히 이제 지방자치론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이제 관계 법률을 다루는데 뭐 지방자치법이랄지 지방재정론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군무원 행정학에서는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이 뭐냐.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살짝 변형하는 문제에서 그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일반 행정직과 달리 우리 군무원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을 아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법보다 말이죠. 군무원 행정법보다 점수가 높아요. 예, 문제는 어렵습니다만 높습니다.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살짝 바꾸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바꾸기 어렵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 특히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또는 프랑스어, 독일어로 되어 있는 논문을 말이죠. 번역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번역해서 우리의 문제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앞으로 군무원 행정학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말이죠. 우리가 학자가 되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점수를 빨리 맞아가지고 빨리 군무원에 이제 봉직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기본적인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까? 여기 답을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군무원 행정학에서는요. 군무원 행정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한 500문제 정도를 다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많이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 종전 행정학보다 좀 짧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핵심 기출 문제에다가 핵심 기출 문제를 빨리 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보충 문제를 제가 사이트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행정학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90점 이상, 92점 이상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연간 행정학을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문제되는 걸 확실히 제가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군무원 행정학에서는 일반 행정직보다 범위가 좀 협소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법은 강론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 넓지만 행정학은 오히려 더 축소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답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만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면 떨어지고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고득점 맞겠다. 이렇게 욕심을 좀 덜 내면서 공부하면은 오히려 합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략 과목 중에서 아주 전략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끝냈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학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는데, 행정학이 뭐냐, 행정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 외국의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공익을 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문제, 공익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바로 정부 수행활동, 즉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집행 이런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행정학, 행정법보다 더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은 절대 배신하는 과목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법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답을 찍게 돼 있어요. 자, 일단 행정의 의미가 중요하죠. 행정이 뭐냐의 의미입니다. 사실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은 바로 공공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문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까? 그죠? 합리적 해결입니다. 합리적 해결.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수행 활동이다. 정부죠? 국가입니다.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말이죠. A라는 지역에 불이 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이 뭐냐? 소방행정인 겁니다. 그렇죠? 이 불난 그 상태를 잘 해소시키는 어떤 정부, 소방행정, 이것을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행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교도 있고 모든 게 다 행정에 들어갑니다. 행정은 상당히 포괄적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론이 됐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자, 행정학은 휘발성이 넘버원입니다. 가장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 행정학이에요.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와 이 행정학 이론이 완벽하게 접목되질 않아요. 왜냐? 외국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번역한 것을 한국에서 문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던 한 20년 정도 출제됐던 문제만 풀어도 흐름을 금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테크닉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행정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학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는가? 이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1887년도에 윌슨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행정의 연구라는 어떤 이 책에서 말이죠. 이 논문에서 행정학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통치 가능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학 개념을 일단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이제 발전하게 된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행정학이 이제 부각된 것은 바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역적으로 봤을 때는 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행정학에서는 가장 포인트는 미국의 행정학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비교 행정의 어떤 행정을 비교했다는 거죠. 각국의 행정을 비교해가면서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릭스의 연역적인 행정의 어떤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에 고대한 행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학문적으로 발전한 것은 바로 19세기 후반부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고, 그리고 말이죠.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집트죠. 이쪽에서도 공공행정학이라는 이론이 이론보다도 그런 어떤 풍조가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는 말이죠. 행정과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뭐 철학이랄지 이런 거였습니다. 철학 같은 경우는 행정과 그 당시엔 비교가 됐는데
최근의 행정은 뭐와 비교가 되냐면 이 정치죠. 정치. 유사한 것이 바로 정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이 되겠죠. 행정. 그 다음에 또 유사한 것이 경영이에요. 이렇게 경영.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행정 얘기했지만 행정과 거의 흡사하죠. 행정은 공공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정부의 일련의 수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치라는 것도 거의 똑같죠.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정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은 뭡니까? 경영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일련의 회사라든가 개인의 어떤 활동 이것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투입을 통해서 가장 높은 산출을 일궈내는 그런 것을 매니지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행정이 말이죠. 이 정치적인 성격도 좀 가지고 있지만 또 경영의 성격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왜 그러냐면 행정이 말이죠. 행정 자체만 고집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관련 단체와 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정치는 타협을 한단 말이죠. 타협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행정 공익을 위한다는 거죠. 공익 추구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경영은 뭡니까? 이익의 창출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최근의 행정은 정치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수용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시험 풀려면은, 문제 풀려면은. 자, 여러분들 군무원 행정학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이 말이죠. 최근에는 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은 뭡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행정을 하는데 행정을 집행하다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이 바로 경영적 매니지먼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접학문과 뭡니까? 간학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행정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행정학이 점차 발전하게 되는데 그 사조의 바로 전 단계는 존 로크의 어떤 뭡니까 이 권력 분립이랄지 나아가서는 몽테스크의 상권 분립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이 국가와 민족 간의 그다음에 국가 내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정립하면서 행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주고 그죠? 국민에게도 주고 왕이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이 또 가질 수가 있고 일반 국민이 또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몽테스큐와 그다음에 로크의 이권 상권 분립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 기류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같은 경우는 저 7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시대적 기류는 이것도 사실은 뭐 이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술술술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80년도부터 1930년대까지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때 나온 이론이 행정관리론인데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행정은 관리다. 즉 뭐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세금을 잘 분배하는 그런 관리적 측면이 행정관리다 이렇게 본 겁니다.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려면 과학적으로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구조 어떤 효과보다는 구조적인 측면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틀을 강조했고 형식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1930년대까지니까 뭐예요? 미국에서 말이죠. 경제 공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 좀 뭡니까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국가가 행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그죠? 어려우니까요. 그러다가 말이죠. 1930년대에서 40년대 오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행정, 국가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인간에 대한 대우, 사람에 대한 사람 중심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사람에 대한 어떤 공익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관계론이 등장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행태론도 나왔고요. 특히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94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대 딱 오니까 그게 아니죠. 1950년대 되면은 미국의 독주 체제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반석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세계를 이제 러시아와 함께 소련이죠. 그 소비에트 유니온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지배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점점 넓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1950년대는 생태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비교 행정론도 나옵니다. 각 국가별로 차이가 계속 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나라는 아주 후진국으로 계속 전락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국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비교 행정론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도 겪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이 극빈국,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환경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환경과 관련한 생태론도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행정학의 흐름이 흘러갔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 딱 되니까 어때요?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 어떤 정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개년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모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발전 행정론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발전 행정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멸시할 뭡니까?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과 가치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거의 어떤 행정론보다 좀 더 발전된 신행정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행정은 말이죠. 머물러 있지 말고 발전적인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이것은 뭐 논문적으로 볼 때 모든 뭡니까 저술서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결국에는 과거로 퇴보하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발전 행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행정론이라든가 신행정론에서도 역시나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게 된 거죠. 이런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거버먼트 사상과 거버넌스 사상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민을 지배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거버먼트예요. 그렇지만 거버넌스는 국민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거버먼트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관이 또 뭡니까 계속 변하게 돼요. 정부는 바로 뭐냐면 적은 자원, 적은 세금 가지고 국민의 어떤 공익, 복지를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효율성을 생각해야겠죠. 효율성은 efficiency라고 그러죠. 효율성은 뭡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높은 걸 효율성이라고 그러죠. 효과성은 뭡니까? 효과성은 물론 번역하기 다릅니다만 효과성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이런 개념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또 뭐냐면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능률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경영 마인드에서 온 것입니다. 행정도 능률적이어야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그렇죠.
능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많이 투자를 한다. 이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정부관념은 또 큰 변동을 가져오게 돼요. 소극적 정보와 그 다음에 적극적 정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개념만 파악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소극적 정보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뭐냐면 일종의 소극적 정보는 뭐냐면 국가를 관리하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관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소극적 정보였는데 이것이 말이죠. 적극 20세기 후반으로 20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안 되겠다. 국가가 적극 나서야겠다. 이런 정부가 적극적 정보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국가가 너무 많이 개입하니까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죠. 국가 주도적으로 하면은 물론 앞으로 전진하는 어떤 발전도 있겠지만 그거에 반해서 뒤처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케인즈의 어떤 경제학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어때요? 발전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고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 정보는 물론 적극적 정보는 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시장적 자율적 구조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적극 국가인데 소극 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수요와 공급.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결정하게. 이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놨더니 시장이 점점 망한 겁니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가 직접 나서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자,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사경제가 뭡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나서면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정부 실패. 시장도 실패했고 정부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을 갖냐? 그럼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조금만 개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정부가 좀 덜 개입합니다. 덜 개입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이런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적극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안정 국가를 모태를 삼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셔먼 안티트러스트라고 그러죠. 셔먼 반독점법이라고 합니다. 안티트러스트. 요걸 번역하자면 셔먼 반독점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개입해가지고 독점하는 기업을 규제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독점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미국이라는 게 원래 모든 행정학이라든가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학이라든가 이것은 바로 미국의 학문이에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 지가 거의 1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나왔던 것이 바로 반독점법 아닌데 셔먼 반독점법 아닙니다. 안티트러스트입니다. 안티 알아두시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제 국가가 개입한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안티트러스트 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복지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 경제가 발전하긴 하지만 분배 정책을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분배를 공평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되겠죠.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복지 정책 위주로 나갔는데 후발 개발 도상국이라고 그러죠. 이런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후발 개발 도상국으로 볼 수 있어요. 경제 발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인권은 점점 분배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특히 케인즈는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가가 직접 뭡니까?
간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사람은 유효 수요를 강조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있어야 국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지금 침체에 있는 원인은 바로 이거 유효수라고 봐야 돼요. 케인즈의 어떤 사고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유효하게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구매도 못하고 경제가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맞죠. 자, 그래서 고용과 어떤 이자라든가 화폐율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케인즈인데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그 당시에 대단한 어떤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행정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케인즈의 이론이라든가 소국 국가가 이제 중요시했는데 아니다. 이것보다는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 즉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을 걷게 됩니다. 1970년대 넘어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가도 올라요.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은 경기가 사실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죠? 과열돼야 되는데 경기도 나빠집니다.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물가도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왜?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요.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신행정 국가론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고 말이죠. 신정부 이론의 행정국가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이에요. 자, 정부가 좀 덜 간섭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 기능이 축소됐고 민영화,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작은 정부론, 그다음에 정부가 말이죠. 기업가적인 사고방식, 즉 뭐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펴야지 살아남지 그러지 않으면 힘들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거버넌스 사상이 등장했다. 즉 뭐냐 거버넌스는 참여적, 그치? 행정 참여를 말합니다. 행정 참여가 바로 거버넌스예요. 이 거버넌스는 거버먼트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충분하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신행정 국가여론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여러분 저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제 첨예하게 또 대립을 하게 돼요. 신행정 국가이론에서는 뭐냐면 케인즈적인 사고방식, 즉 적극적 국가에서는 말이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충돌하기 어려웠죠. 뭡니까? 일종의 이제 보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이 있지만 물론 말은 뭐 공화당은 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보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수 체계에서 움직이는 두 가지의 어떤 기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신행정국가론 등장하면서 이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사고방식과 그다음에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종전에 얘기했던 뭐 해결의 정반합 이론과 거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여기다 투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 핵심 이론 강좌 시간인데 이 강좌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군무원 행정학을 만점 맞으려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점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다가 자, 이 행정학을 우리가 이제 강의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행정학만 강의해가지고 행정학만 알아가지고 행정학을 풀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 협소한 생각이죠. 정치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경영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다 나아가가지고 법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적인 거 있죠. 세계사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공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계사란 말이에요. 미국의 공항이 왜 오게 됐느냐. 이것도 말이죠.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니까
과잉 생산했단 말이에요. 과잉 생산해가지고 수요가 안 되니까 계속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일자를 잃게 되고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말이죠. 샌디에고 항에서 태평양에다가 물건을 갖다 버렸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다 갖다가 만든 물건을 없앴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유효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미국에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해가지고 그죠? 댐을 막는다든지 해가지고 댐을 막으면서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니까 노동자들한테 달러를 찍어가지고 월급을 주니까 이 노동자 어땠습니까? 나와가지고 술도 사 먹고 그죠? 고기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유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점점 돌았다는 거죠. 돈은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당시에 이제 공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것도 아니었죠. 세계적인 어떤 이념적 투쟁 이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을 또 겪어야겠고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참고로 6.25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은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과 미군, 남북한이 전쟁을 했는데 미군과 중공군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역사적인 흐름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은 뭡니까? 행정학을 만점 맞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행정학만 공부해갖고는 행정학을 만점 맞을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좋아야 됩니다. 왜? 행정학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논문 문제입니다. 누가 뭘 주장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뭡니까? 어떤 학자가 논문을 번역한다든지, 어떤 학자가 책을 써가지고 책에다가 쓴 내용을 수험서로 만들어서 문제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행정법보다 더 정형적입니다. 이런 관점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주의와 이제 진보주의가 있는데 보수주의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또 이기적인 사고 방식이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진보주의는 뭡니까? 보수주의를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고 서로 협동적인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정부가 뭡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일단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뭡니까? 교환적 정의화를 가지고 있다. 즉 뭐냐면 교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이렇게 나누는데 교환적 정의는 A가 B한테 주면은 B가 A한테 거기에 합당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는 뭐냐면 이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즉 상대적 평등을 강조했던 건데 이 교환적 정의는 일종의 절대적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적 개념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정부 개입을 허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보수주의는 오히려 정부 개입을 뭡니까 허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자유시장 보수주의에서는 오히려 자유시장 이론을 합리적으로 인정했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개입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시장입니다. 시장 중심으로 이 세계가 흘러간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보수주의였고 진보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 집단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랄지 이런 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정치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봤을 때는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와 관계 있는 건데 이것은 약간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떤 시대적 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말이죠. 사회민주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좀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뭡니까? 사회주의로 갈 수가 있고, 그죠? 사회주의가 좀 더 과격해지면은, 공산주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지금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냐,
거버넌스 사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왔는데 그럼 거버넌스 사상이 가장 포인트는 뭐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이제 진행한 적이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곧바로 기출문제 내지는 예상 문제로 갔기 때문에 고득점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고득점 맞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면 1000페이지가 넘어요. 1200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군무원 시험 1년 내 뭐 짧게는 8개월에서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1200페이지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겠죠. 1200페이지 인생 낭비입니다. 지금 제가 요 이론 내용이 240페이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한 400페이지, 400문제쯤 됩니다. 이 정도만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사이트에다가 예상 문제를 또 올려드리면 한 500문제 정도 풀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걸 넘어가지고 더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률이 한두 개 돼요. 그것만 좀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면 충분하고, 이 군무원 행정학에서는 개정된 법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충분하겠고, 거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1970년대 시장이 실패했고, 그죠? 정부가 실패했죠?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79년도입니다. 대처 정부가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980년대 미국에 이제 레이건 정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정부 들어오면서 케인즈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점점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는 말이죠. 대처리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처리즘은 뭐냐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양면적인 어떤 뭡니까 평가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수상이 됐을 때 영국은 사실 유럽에서 뭡니까 뒷걸음질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뭡니까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든가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대처가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 이 테임스강 앞에서 딱 생각했던 거죠. 자, 왜 영국이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왜 해가 지고 있는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규제가 문제였구나. 규제부터 완화시키자. 그래서 테임즈강 옆에서 거지처럼 쭉 그 당시에는 영국에는 말이죠. 복지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복지병. 복지병이 유행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 실제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임즈강 옆에서 축 늘어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회사도 안 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극도의 산업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런던 쪽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병폐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약간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노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처가 안 되겠다. 영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 모티브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다시 세계 2인자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뭐 중국이 2인자라고 하지만 중국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덩어리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뭐 GDP로 봤을 때는 중국이 크지만 1인당 GNP라든가 1인당 GDP로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처리즘이 또 발생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는 바로 뭡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레이거노믹스 역시 레이건도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미국이 발전하게 된 동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은 이 전체적 흐름을 공부했고 행정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